지금 50대 분들은 여전히 똑같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노후를 위해서 어떤 자산이 가장 좋을까요? 부동산, 예금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앞으로 성장률이 뚝 떨어지는 시대, 그런 데는 이 자산들이 과거처럼 그렇게 수익률을 내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훨씬 이제 좀 글로벌하게 보셔서 자산을 저 네 가지 기준으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다 먹을 것이 많은 곳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경록입니다. 제가 이제 이 제목이 성장이 멈춘 시대의 투자법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1인당 명목 GDP의 1960년 이후의 모습입니다. 1960년에 79달러였다가요. 지금 33,000달러 정도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이었고요. 1960년부터 1980년, 30년 동안 우리나라는 8%씩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90년대 들어오면은 성장률이 뚝 떨어집니다. IMF 외환위기도 겪고 하면서요. 그때 묘하게도 좀 어떤 규칙성이 보이는데 매 5년마다 1%씩 하락합니다. 그래서 10년 보면은 2% 하락하는 것이죠. 30년 보면은 6%가 하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에서 6% 빼면은 2%. 지금은 2% 정도가 우리나라의 적정 성장률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원래 성장률을 2.6% 전망했다가 하느니 이제 이걸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고성장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 축적 수단은 예금과 부동산이었습니다. 그 부동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동산이 우리나라가 1960년에 인구가 2,500만 명이 채 안 되었는데요. 지금 5,180만 명입니다. 인구가 2배 이상 증가했죠. 거기에다가 1인당 GDP가 79달러에서 33,000달러로 증가했습니다. 내수 시장이 얼마나 커졌겠습니까? 이 시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부동산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불패 신화인 것이죠. 내수 시장이 인구가 2배 이상 증가한 데다가 1인당 GDP는 79달러에서 33,000달러로 증가하는 이 어마어마한 큰 내수 시장의 증가 속에서 부동산은 당연히 이제 불패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인구 줄어들죠.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젊은 사람의 인구에 비해서 나이 든 사람의 인구가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내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인당 GDP 혹은 전체 성장률 보셨지 않습니까? 거의 0%대로 이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수 시장의 성장에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에는 수출 상품이 아니에요. 이게 철저하게 내수 상품입니다. 소위 말해 교역제가 아니라 비교역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내수가 장기적으로 침체해 가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부동산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솔리드하고 견고하다고 생각되었던 부동산 자산이 앞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성장이 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저금리가 오게 됩니다. 물가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전반적으로 금리도 낮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저성장이 오게 되면 미국은 2% 정도 성장률을 유지하는데 우리나라는 0%대에 들어가게 된다 하면은 금리가 하는 총재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역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금 금리도 저금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5%, 6%, 7% 이런 예금 금리로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산 축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급격한 변곡점은 한 10년 정도 있다가 일어나긴 할 텐데요. 이미 서서히 이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내가 금리를 0.2% 더 주는 것, 어디 재테크를 통해서 열심히 조금 수익률 더 주는 것, 이런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자산을 앞으로 어디에 둘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일본의 금융청에서 나온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적립식으로 이제 자산에 투자했다고 가정할 때요. 정기예금에 넣었을 때 연평균 0.1% 수익이에요. 그 다음에 국내의 주식과 채권에 각각 2분의 1씩 배분했을 때는 연평균 1.9% 수익입니다. 그런데 국내와 선진국 그리고 신흥국 이렇게 각각 해서 주식과 채권을 하면은 각각 6분의 1씩이 되죠. 그렇게 6분의 1씩 국내의 주식 채권, 선진국의 주식 채권, 신흥국의 주식 채권 이렇게 6분의 1씩 배분해서 했더니 연평균 4%였습니다.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적립식으로 한 것인데도 이제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금융청에서 이제 보여준 것은 결국 일본 같이 이렇게 그때 경제가
크게 변할 때, 고령화가 오고 장기 저성장이 오고 할 때 자산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의 차이가 저렇게 수익률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산의 어떤 크라이테리아, 기준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구매력 기준입니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자산은 적어도 가치가 물가 상승 이상은 자산 가격이 올라야 됩니다. 야, 그게 쉬운 게 아니냐 할 수 있는데요. 예금 금리가 3%, 물가 상승률이 3%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세금 내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돈은 물가 상승만큼도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금은 그런 부분에서 구매력 기준은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으시지 말고 그냥 일정 부분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두 번째 기준이 인컴입니다. 인컴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자산을 팔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돈이 들어오는 것이 인컴입니다.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요. 그런 의미에서 금은 인컴 자산이냐? 아니죠. 금은 배당이 없기 때문에요. 채권은 인컴입니다. 이자가 들어오니까요. 예금도 인컴이에요. 이자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료가 들어오니까 인컴이에요. 주식 배당이 들어오니까 인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컴이 들어오는 자산을 가져야 되고 인컴이 들어오는 자산 중에서 예금보다 인컴이 좀 높은 것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임대료라든지 리츠의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채권이라든지 배당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컴이 없는 자산을 갖고 있으면 개인들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내가 자산을 팔지 않으면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고요. 자산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또 역시 내가 돈을 벌 방법이 없는데 인컴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자산을 팔지 않아도 나한테 돈이 들어오고 자산 가격이 떨어져도 여러분들에게 돈이 배당이나 이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은 여러분들의 자산을 가급적 인컴을 줄 수 있는 자산 위주로 구성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자산을 가질 때 다양한 게 있습니다. 국내 배당주도 있고 해외 배당주도 있고 리츠도 국내 부동산이 있고 해외 부동산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런 기준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가장 글로벌한 기준에서 초우량한 자산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주식을 가지더라도 글로벌 기준에서 초우량한 것들,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 이제 자산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건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자산을 여러 가지 가졌는데요. 대외적으로 충격이 옵니다. 어디서 유가가 올랐다,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다, 무슨 지정학적으로 분쟁이 발생했다, 금융위기가 왔다, 이런 다양한 대외 충격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자산이 상대적으로 충격을 덜 받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이죠. 내가 국내 자산을 왕창 가지고 있다. 근데 대만과 중국 간에 지정학적 분쟁이 일어났다. 하면은 여러분들의 자산은 충격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겠습니까? 거의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외 충격에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60, 80년대 이런 때는 해외 투자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들 모바일에 클릭하면 하면은 얼마든지 해외 모든 자산에 다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외적으로 충격을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이제 여러분들의 자산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핵심적인 자산이 이제 좀 견고하게 유지되는데요. 이 네 가지 조건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뭘 집어넣을까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인컴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장이 멈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과 대만이 이런 걸 경험했습니다. 저성장을 충분히 했었고요. 그래서 이때 일어난 일들이 높은 인컴을 찾아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일본에 보시면은 2000년대 가서 보면은 어떤 자산이 인기가 있었느냐? 배당주 펀드, 리츠, 해외 펀드, 해외 채권, 높은 인컴을 찾아간 것이죠. 대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2010년대 대만의 자산운용사 인수 때문에 대만에 갔었는데요. 대만에 갔더니 국내 주식펀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말고 대만의 국내 주식펀드. 보니까 대만의 그때 주가지수는 완전히 거의 20년 이상을 옆으로 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 대만의 펀드의 70%를 차지한 것이 해외 채권이었습니다. 좀 더 높은 인컴을 이제 찾아갔던 것이죠. 인컴의 조건들, 그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초우량, 글로벌 초우량 자산, 만일 여러분들이 이제 일정 부분의 주식을 가져야 될 텐데, 제가 이런 걸 이제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주식 중에서 가장 초우량한 주식이 뭘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요. 요즘 뭐 엔비디아, 애플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요즘 삼성전자 이야기는 안 하세요. 자본시장이나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빨리 변한다는 것이 불과 4, 5년 전만 하더라도 가장 우량한 주식이 뭘까요? 하면 다 삼성전자라고 대답을 했는데 요즘 아무도 그 대답은 안 하고요. 요즘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왔는데 그것도 가장 우량한 자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종목은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요. 주식 중에서 가장 우량한 주식은 S&P 500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워렌 버핏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500개의 종목을 통해서 분산해 놓은 것. 그게 가장 우량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편입하시면 됩니다. 이게 S&P 500 이제 시가총액 5개가 쭉 나와 있는데요. S&P 500을 사면 내가 저렇게 테크 기업을 살 수 있을까? 시총 5개 중에 저기에 이미 테크 기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순서로 500개를 선택해 놨기 때문에요. 저게 가장 충분히 분산된 여러분들의 자산을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금을 이제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주식이란 자산하고 케미가 잘 맞는 것은 예금보다는 채권입니다. 이게 순간순간은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왜 케미가 잘 맞느냐 하면은 주가가 오를 때 일반적으로 채권의 가격이 좀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질 때 채권의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좋은 케미를 이루는 것이죠. 2022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었는데요. 이게 100%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8월 5일 날 주가가 급락할 때 보면 채권 가격이 그때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둘은 이제 케미를 이루게 되는데 예금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어떠하든지 가격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코릴레이션이 없으니까 그 자체의 포트폴리오는 좀 될 수는 있지만은 채권이 주는 어떤 케미보다는 좀 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 사람들 같은 경우 포트폴리오를 생각을 하면은 항상 주식, 채권 이게 자기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주식 예금이 아니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골든 룰을 생각하는 것이 젊을 때는 주식 60, 채권 40. 나이 들어서는 주식 40, 채권 60.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일종의 이제 룰 오브 덤버. 대충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자산, 포트폴리오를 솔리드한 어떤 코어 자산을 구성할 때는 주식 플러스 예금보다는 주식 플러스 채권이 좀 더 좋은 케미를 이룹니다. 그래서 같은 인컴 자산이지만은 그러니까 예금이나 채권이나 다 인컴을 주는 자산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거기에 예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좀 더 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컴을 주는 자산 중에서 개인들에게 가장 유용한 것이 리츠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간접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자산을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넣으면은 여러분들의 돈들을 모아서 리츠 운용회사가 대신 부동산을 사서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이나 건물의 처분 이익을 여러분들에게 배당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리츠가 좋은 자산인데요. 3가지만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는 2가지만 말씀드리다가 최근에 하여튼 일어나는 일 때문에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리츠는 레버리지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1,000만 원을 리츠를 사셨지만은 리츠에서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1,000만 원, 대략 예를 든다면은 1,000만 원을 또 부동산 담보로 빌려서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이익의 변화는 여러분들에게 다 귀속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돈을 빌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리츠는 레버리지를 하기 때문에 암묵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돈을 빌린 것과 같은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 자산에서 20%를 리츠에 배분했다 하면은 실제로 그거보다 여러분들은 더 큰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첫 번째, 레버리지를 한다는 것, 그거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냐면은 리츠는 분산 요건이 없습니다. 그 말은 그 안에 포함되는 부동산을 하나를 집어넣든 50개를 집어넣든 100개를 집어넣든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모 주식 펀드는 당연히 주식 종목을 10% 이상 편입 못하다든지 30% 종목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리츠는 이제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츠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물 하나만 덜렁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물건이 2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주유소와 합쳐서 한 6, 70개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리츠 종목을 한 종목 택했을 때 그 안에 물건이 하나 들어가 있다면은 그만큼 부동산 가격 변화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 근처에 상호 명목을 리츠가 하나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상권이 확 나빠졌다 하면은 리츠 가격에 바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츠를 다양하게 편입을 하시든 안 그러면 리츠 안에 어떤 건물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셔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다양한 리츠들을 여러 개 사면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요건. 최근에 이제 좀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한데요.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리츠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기업의 계열사나 이런 쪽으로 있는 리츠 운영 회사들이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그 그룹에서 부동산을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중에 내놓으려니까 이게 가격을 많이 싸게 줘야 되겠고 그러니까 현재 감정평가상으로 평가받은 가격으로 리츠로 회사로 이제 넘기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러면은 리츠는 유상증자를 해야죠. 증자를 해가지고 일반인들 돈을 끌어들여서 그 건물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리츠의 가격은 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리츠 가격이 잘 오르다가 올해 들어서 잘 오르다 갑자기 투두두둑 떨어져 버리게 된 것이 갑자기 이제 리츠 회사들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부동산 물건을 더 사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리츠 가격이 떨어지고 하는데 이런 이제 세 번째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리츠를 투자하실 때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또 좋은 리츠하고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것 그게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보면은 제일 속 편한 방법 중에 하나는 리츠를 여러 개 모아둔 ETF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연금 자산에서 넣으실 수 있는 것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것은 못하고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의 리츠만 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글로벌하게 보시고 우량한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하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왼쪽에 있는 두 가지 구매력과 인컴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자산의 이제 퀄리티 면에서 리스크 관리 면에서 본다면은 글로벌 초우량해야 되고 대외 충격에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자산을 가져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를 잘 하면은 수익률도 증가합니다. 저는 자산의 서식지를 옮기라고 그러는 것인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더 보다 먹을 것이 많은 곳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채권, 주식, S&P 500, 리츠 이것도 다 글로벌 기준입니다. 꼭 제가 글로벌 초우량이라고 그랬었잖아요. 비율을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만일 미국의 메이저리그나 그 다음에 저 유럽의 축구리그에서 자기 나라 선수들만 데리고 한다면 게임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단에서 선수들을 채용을 하는데 국내 선수들만 다 이 중에서 나은 것만 채용을 하는 거하고요. 글로벌 기준으로 제일 나은 선수들을 채용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의 팀의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서식지를 옮겨서 글로벌로 초우량한 것을 하시면서 저런 인컴과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좀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S&P 500은 사실은 지금 조금 다들 오버밸류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게 뭐냐면 역대 최고로 지금 오렌 버핏이 자기의 포트폴리오에서 채권과 현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애플 주식도 많이 팔았고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국면에서는 아직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조금 지금 국면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내년에나 이제 또다시 시간이 타이밍이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는 저런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가셨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S&P 500이나 이런 거 이제 50대, 60대 분들도 이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좀 위험하기도 합니다. 지금 막 살까봐 위험하기도 겁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알고 있다는 거하고 이제 차이가 큰 게 Who Moved My Cheese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인데요. 그게 이야기의 골자가 그겁니다. 치즈가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한 쥐는 내 치즈가 어디 갔을까? 내 치즈는 왜 없어졌을까? 이 치즈는 다시 언제 돌아올까? 이걸 계속 고민하고 있는 쥐가 있고요. 또 한 다른 쥐는 어떤 그룹이냐면, 치즈가 없어졌네. 치즈 찾아 놨어야지. 치즈 있는 곳으로 나도 가서 치즈를 찾아야 가겠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산 관리할 때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제 성장이 많이 이제 둔화되게 되고 내수도 상당히 다운되게 될 때 왜 이렇게 내 자산 수익률은 왜 이럴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시장이 맨날 저평가되어 있고 시장에 작전도 있고 왜 이렇게 이럴까? 이거 고민하시지 말고요. 그렇지 않은 곳으로 그냥 치즈를 찾아서 옮겨 가시는 것. 그게 저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액션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